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의 조용한 마을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남편이 일찍 떠나는 바람에 젊어서부터 손에서 일을 놓아본 적이 없는 박복한 인생이죠. 혼자 힘들게 자식 키운 것도 모자라 남편 없이 시어른 모시면서도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그저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살아왔네요. 그런 저에게 몇 해 전 전혀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당시에는 너무 놀라워 쉽게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 앞에서 조심스럽게 털어놔 보려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간 게 벌써 30년도 넘는 옛일이네요. 그 긴 세월 시어머니라는 분과 한 지붕 아래 부대끼며 살았으니 그 성정을 눈 감고도 그려낼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어른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된 건 정작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처음 선을 보고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부터 사실 마음에 걸리는 구석이 있긴 했어요. 시어머니 될 분이 예비 며느리를 앞에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온통 돈 이야기 뿐이었거든요. 그래, 친정에서 얼마나 해올 수 있냐? 요즘은 다들 꽤 해서 보내는 것 같던데. 어머님, 저희 친정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해서요.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아이 혹시나 했더니 그럼 그렇지. 넌 뭐 하나 변변한 게 없구나. 그 말씀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사람을 앞에 두고 그렇게 대놓고 면박을 주시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연애 결혼도 아니고 중매 결혼이니 서로의 집안 사정을 뻔히 알 텐데 떠보시는 건지 모욕을 주시는 건지 분간이 안 갔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좋아 모든 걸 참았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반듯하고 시어머니와는 영 딴판으로 속이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만 보고 어머니의 그런 모진 말들을 못 들은 척 삼키며 결혼했죠. 중매로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들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고 어머니가 결혼 전 며느리를 길들이려고 괜히 트집 잡는 거라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며 생신이며 무슨 날만 돌아오면 봉투부터 챙기시더라고요. 액수가 마음에 차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봉투를 도로 제 앞에 내던지셨어요. 너 지금 애 용돈 주냐? 명색이 시어미 생일에 요거 딸랑 내미는 게 말이 돼? 어머니 이번에 애 학비랑 아범 병원비랑 돈 나갈 일이 많아서요. 다음엔 꼭. 핑계 없는 부담 없는 법이다. 밥은 굶어도 어른 공경할 줄은 알아야지. 자기들 필요한 거 다 퍼쓰고 남은 돈 던져주는 게 시어미한테 할 짓이냐? 넌 친정에서 어른을 그따위로 모시라고 배웠어? 그 말 끝에 어김없이 친정 이야기가 따라붙었습니다. 친척들 모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쟤는 친정이 가난해서 그런지 뭐 제대로 배워온 것도 없고 도움 받을 것도 없어. 그러면서 저를 깎아내리고 누가 더 많이 해왔냐 친척 며느리들을 놓고 순위를 매기듯이 말씀하시는 것도 예사였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저는 어머니한테 말대답 한번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 숙인 채 견디는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을 순종적으로 살아와서 그런지 어른께 대든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어렵게 갯돈을 부어 마련한 목돈을 시어머니가 슬그머니 가져가서 끝내 돌려주지 않으신 일도 있었어요. 아무리 돈 봉투를 찾아도 보이지 않길래 조심스레 여쭤봤죠. 어머니 혹시 옷장에 넣어둔 봉투 못 보셨어요? 갯돈 탄 건데. 아 그거? 내가 잠깐 맡아뒀다. 넌 그런 큰 돈을 왜 함부로 굴려? 그러다 잃어버리면 큰일인데. 어제는 밭일이 급해서 읍내에 못 나갔어요. 오늘 바로 은행에 넣으려고요. 조금만 더 모으면 길 건너에 나온 땅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거기다 비닐하우스 하면 어떨까 해요. 그래? 그럼 그때까지 내가 맡아두마. 괜히 은행까지 멀리 오갈 필요 뭐 있어. 내가 아무도 모르게 잘 가지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네?
아니 그래도 은행이 훨씬 안전할 텐데. 뭐야? 너 지금 시어미를 못 믿는 거냐? 요새 좀 풀어줬더니 시어미 알결 옆집 똥개만도 못하게 보는구먼. 그게 어디서 배운 버리장머리야? 그날 이후로 그 돈은 다시 제 손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저만 시어머니 못 믿는 며느리라고 욕만 먹었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것을 제 것처럼 여기는데 조금의 거리낌도 없는 분이었어요. 헌데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가 돈 욕심만 많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입이 거칠고 변덕이 죽을 듯 하는 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소한 일로 이웃과 다투고 돌아와서는 애꿎은 저에게 분풀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여편 내가 글쎄 나더러 과부주제 설치지 말라더라. 너 시어미가 그런 막말 듣는데 며느리라는 게 가만히 있을 거냐? 어머니, 들어보니 어머니가 그대가 어르신 머리채를 먼저 잡으셨다면서요. 이웃끼리 더 얼굴 붉히지 말고 사과를 하시는 게.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 넌 지금까지 뭘 들었냐? 그 여편 내가 나한테 막말했다니까? 뭘 그렇게 멀뚱하니 서 있어? 얼른 똥물이라도 한 바가지 퍼다주지 않고. 그러시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마당에서 길길이 뛰셨습니다. 전 그런 시어머니 뒤치다거리라느라 늘 이 집 저 집 대신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했어요. 제가 그렇게 고생스럽게 수발을 들어도 어머니는 늘 저에게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친정 문제가 그랬어요.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제 처지를 마치 흠이라도 되는 양 지치지도 않고 들춰내셨습니다. 쟤는 누구 편들어줄 친정 식구 하나 없어. 돈 없이 비실비실하던 안싸돈도 딸내미 치우자마자 떠났잖아. 그럼 뭐 상속받을 거라도 있나 했더니 땡전 한 푼 남은 게 없더라니까. 오히려 장례 치러주느라 돈 만들었잖아. 죽어서도 그렇게 염치가 없는 게 제 친정 부모라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전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지만 한 번도 대들지는 못했습니다. 남편 얼굴을 봐서라도 그래야 한다고 믿었고 어린 자식 앞에서 시부모님께 따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모진 소리를 듣고 속은 문드러져도 그날 밤만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고 나서 이튿날 아침엔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직 한참 어린아이를 두고 남편이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나마 제가 시어머니의 구박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반듯하고 다정한 남편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가운 주검이 되어 돌아왔으니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날 어린 자식을 끌어안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우시면서도 저를 원망하는 건 잊지 않으셨죠. 아이고 불쌍한 내 자식. 치질이 복도 없는 마누라 만나 고생만 하다 제 명까지 살지도 못하고 떠났구나. 이를 어째. 하늘도 무심하시지. 난 이제 어떻게 살라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잡아간단 말이야. 그래도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오갈 데 없는 어머니를 내칠 수도, 몇 년간 제 손으로 일궈온 모든 걸 버리고 빈손으로 떠나올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어머니를 모시며 살게 됐죠. 그래도 그때는 한 가지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어머니와 남편 잃은 제가 서로 의지하며 살다 보면 어머니도 며느리의 고마움을 아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 말이죠. 비록 성정이 고약하고 모진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때 어머니에게 기대할 곳이라고는 세상 천지에 저 하나뿐이었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겪고 나면 사람도 변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멍청한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그 마당에도 당장 들어올 돈 계산에 눈을 번뜩이는 분이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기가 무섭게 어머니가 절 불러앉히더니 이런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장례 치르고 남은 돈이 얼마냐? 사람들이 봉투 꽤 두툼하게 들고 온 것 같던데. 그리고 아범 앞으로 넣어둔 보험도 꽤 있지.
그건 어떻게 나오는 거냐? 어머니, 아직 그이 떠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얘긴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역시나 어머니가 눈을 부릅뜨며 언성을 높이셨죠. 며칠이고 뭐고 그게 중요하냐? 그 돈은 내 아들 목숨값이다. 어미인 내가 갖는 게 당연하니 넌 한 푼도 건드릴 생각하지 마. 어머니, 보험은 아범이 애 생각해서 들어둔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저 혼자 애 키우면서 고생할까봐 들겠다고 한 건데. 뭐야? 애들은 다 자기 먹을 복 자기가 안고 태어나는 법이다. 난 나이 먹고 자식도 잃은 마당에 그 돈이라도 쥐고 있어야지. 저는 생각지도 못한 어머니의 말씀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은 어린 자식과 제가 살아갈 마지막 끈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끝내 그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장례 후 남은 돈의 상당 부분을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고 말았어요. 남편 잃고 가뜩이나 경황이 없고 죽을 맛인데 매일 시달림 당하는 게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차라리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땀 흘려 버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농사일에 식당일, 남의 집 일까지 닥치는 대로 다 하면서 자식을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온종일 일에 시달리다 밤늦게 돌아와 또 집안일을 했죠.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제가 예정보다 조금이라도 늦는 날이면 어김없이 마당에 나와 지키고 계시다 잔소리하셨습니다. 이 시간까지 어디서 뭘 하다 들어오는 거냐? 과부가 바람이라도 났어? 일이 늦게 끝났어요. 오늘 식당에 손님이 많아서. 핑계는. 자식 보기 부끄러운 짓 하지 말아라. 애가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저는 차마 대거리도 못하고 그냥 입을 꼭 다물었어요. 어떻게 된 게 시어머니의 모진 성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하면 더했지 절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도리를 다했어요. 언젠가는 저 어른도 내 고생을 알아주시겠지. 사람이라면 안 그럴 수가 없어. 그런 헛된 기대를 품고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마루에 앉혀놓고 뜻밖의 말씀을 꺼내 놀라게 하셨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재혼하시겠다는 말씀이었죠.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야겠다. 좋은 사람이 생겼어. 너도 내가 없는 게 편할 테니 괜히 마음에도 없는 말로 나 붙잡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붙잡다뇨.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상대가 어떤 분인지는 알아야. 상대가 누구든 네가 알아서 뭐하게. 막말로 아범도 없는데 너랑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어차피 너랑 나는 이제 남남이나 마찬가지니 정떼고 살면 그만이다. 어머니, 그래도 그동안 한 집에서 산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어떤 분을 만나신 건데요? 세월은 무슨... 너도 속으론 내가 나간다니 좋아 죽겠지. 서로 잘됐다고 생각하자. 너무나 갑작스러운 말씀을 남기고 짐을 싸시기에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서운하거나 홀가분한 기분보다 어리둥절한 마음이 더 컸거든요.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남자를 만나신 건지 저한테 속 시원하게 한마디도 털어놓지 않으셨으니 그럴만했죠. 하지만 제가 물으면 물을수록 어머니는 귀찮다며 화를 내셨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저 새 출발이 잘 되길 빌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그 모진 시집살이에서 벗어나니 홀가분한 것 같다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남편을 낳아 키워주신 분인데 신경을 아주 안 쓸 순 없더라고요. 어머님, 그럼 연락이라도 좀 자주 주세요. 좋은 분 만나서 잘 사시는지 알아야 저도 안심이 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제 말에 콧방귀를 끼시더니 후다닥 짐을 꾸려 집을 떠나셨습니다. 떠나는 뒷모습이 어찌나 신나 보이던지 저는 헛웃음이 다 나왔어요. 10년 넘게 며느리 등골 빼먹고 사시더니 마지막에 어쩜 저렇게 미련한 점 없이 떠나실까? 참 속편한 양반이야.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딸은 타지에 있는 교대에 진학해 기숙사 생활을 하다 그 지역에서 교편을 잡게 됐죠. 변변히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기특하게도 제 앞길 잘 헤쳐나가며 열심히 사는 아이였어요. 대학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간 덕에 학비 걱정도 덜어주고 용돈도 아르바이트에서 쓴다며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준 고마운 딸이었습니다. 그런 자식 덕에 저도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남들처럼 살아보자 싶어 읍내 농협에서 하는 문화센터에도 등록해 그림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작은 재미가 생기니 사는 게 참 즐겁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딸이 교사가 되고 몇 달 지난 어느 날 재혼한다며 집을 떠나 전화 한 통이 없던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오신 겁니다. 물론 저는 어떻게든 연락해보려 했지만 마치 어머니가 자기를 찾지 말라는 것처럼 전화번호도 바꾸고 연락이 없으시기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지냈던 거죠. 그런데 십수년이 지난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다시 저희 집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한데 더 놀라운 건 어머니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 보는 어르신 한 분을 데리고 나타나셨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성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한쪽 눈이 심하게 뒤틀려 있고 얼굴 한쪽도 굳어 입가에 침이 흘렀어요. 게다가 시선은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허공을 하염없이 헤매고 있었죠. 누가 봐도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그저 두 분을 번갈아 바라보기만 했어요. 휠체어에 앉은 어르신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듯 그저 멍한 눈으로 제 어깨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헌데 어머니가 그새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서며 태연한 얼굴로 기겁할 말씀을 꺼내셨어요. 어서 인사해라. 네 시아버지시다. 이제부터 너 아빠라 생각하고 극진히 모셔. 저는 어안이벙벙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시다뇨? 제가요? 그래, 적 보면 모르냐? 이 사람 몸이 저렇게 됐으니 곁에서 수발될 사람이 있어야지. 나야 이제 늙어서 무슨 힘이 있냐? 그러니 할 사람이 너밖에 더 있어? 네? 아니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 알아서 할 수 있으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겠냐? 너 손 여문 거 내가 알지. 나랑 사는 사람이니 시아버지고 그러니 당연히 며느리가 모시는 게 도리 아니냐.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리 모진 시집살이를 시키시더니 연락도 없이 살다 갑자기 나타나 생면부지에 병든 노인까지 떠안기려 하시다니 그 뻔뻔함에 치가 다 떨리더라고요. 그제야 평온을 찾은 제 삶에 갑자기 돌덩이를 던지시는 꼴이었습니다. 저는 펄쩍 뛰며 안 된다고 했지만 어머닌 병든 어르신을 마음대로 집안에 들이시더니 마치 짐짝 하나 치운 듯 홀가분한 얼굴이었어요. 그러고는 커다란 짐 보따리를 내려놓기가 무섭게 또 이런저런 지시를 늘어놓으셨습니다. 약은 아침 저녁으로 챙겨줘야 하고 부축해서 화장실은 다니는데 요새 자꾸 실수하니까 그때그때 잘 치워드려라. 네? 그걸 제가 다 해요? 어머니는요? 여기서 같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난 당분간 여행을 좀 다녀와야 해서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그동안 네가 알아서 잘 모시고 있거라. 전 그 말에 또 한 번 말문이 막혔어요. 병든 남편은 저에게 떠맡기고 정작 본인은 놀러나 다니겠다는 심보였으니까요. 저는 기겁하며 나가려는 시어머니를 말리느라 마당 한가운데서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어머니는 영문 모르는 저에게 병든 어르신을 맡긴 채 회행하니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당장 그날 밤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어르신은 혼자서는 숟가락 하나 들지 못하는 몸이었으니까요.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눕혀드리는 것부터가 일이었어요. 한쪽 팔다리를 영 못쓰는 편마비라 혼자서는 거동을 못하셨거든요. 그나마 제가 옆구리를 부축해드리면 간신히 화장실까지는 다니실 수 있었지만 그것도 한밤중에 몇 번씩 일어나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미처 때를 못 맞추고 자리에서 실수를 하시는 날이 잦았어요. 그때마다 이부자리며 옷가지를 갈고 빨자니 차라리 기저귀를 채워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죠. 정신도 맑았다 흐렸다 하셔서
어떤 날은 저를 빤히 쳐다보며 누구냐고 묻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헛것에 보시는지 허공에 대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셨습니다. 첫날 밤 저는 실수로 젖은 어르신의 옷을 갈고 식은땀에 젖은 몸을 닦아드리면서 속으로 한숨을 삼켰어요. 이게 대체 무슨 팔자람? 고생고생하다 이제 겨우 한숨 돌리나 했더니 이젠 생판 모르는 노인 병수발이라니. 그래도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모르는 척하는 건 인간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어르신을 돌봤습니다. 죽을 쑤어 한 숟갈씩 떠넣어드리고 화장실에 가시겠다 중얼거리거나 손짓을 하시면 한밤중에도 벌떡 일어나 옆구리를 부축해 모셨어요. 미처 때를 못 맞춰 실수를 하시면 또 군말 없이 치우고 씻겨드렸고요. 그러는 동안 혼자 여행을 다녀오신 어머니는 돌아와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습니다.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텔레비전이나 보시다가 제가 잠깐 허리라도 펴려 하면 어김없이 한 소리를 하셨죠. 뭘 그렇게 앉아있어? 밥때 지났는데 시험이 굶길 작정이냐? 어머니, 제가 아까 아버님 화장실 모시고 가다 허리를 삐끗한 것 같아요. 점심은 어머님이 좀 챙겨 드시면 안 될까요? 뭐야? 잔말 말고 가서 밥이나 차려라. 젊은 게 그깟 병수발 좀 든다고 뭐 생색을 그리네. 며느리 신용만 하지 말고 할 일은 다 해야지. 내가 아들 없다고 이제 며느리한테 밥 한 술 못 얻어먹는 거냐? 또 기가 막혔습니다. 정작 본인 남편이라면서 어머닌 그 어르신 곁에 앉아 손 한 번 잡아드리는 법이 없었어요. 마치 남의 일 보듯 멀찍이 떨어져서 저만 들들 볶으셨죠. 그래도 저는 별 수 없이 또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맘 같아서는 자리 보전하고 누운 어르신 모시고 당장 나가시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어쩐 일인지 그것도 마음처럼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어른을 저까지 짐짝 취급하는 것 같아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병수발을 들다 보니 제 몸이 먼저 축났어요. 낮에는 농사일을 나가서 덜 했지만 새벽과 밤에 할 일은 전부 제 차지였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죽을 쓰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어르신을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모셔다 드린 뒤 자리에 누웠어요. 그러고도 한밤중에 2-번씩은 실수하신 걸 치우느라 일어나야 해서 깊이 잠들 수도 없었죠. 하루에 서너 시간 눈붙이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제가 일 나가는 걸 두고 한 소리 하시더군요. 네가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사이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너 일부러 할 일도 없는데 밭에 나가는 거지? 할 일이 없기는요. 저도 돈은 벌어야지. 그냥 앉아만 있으면 누가 쌀 사서 입에 넣어주나요? 그러게 그동안 돈도 좀 못 벌어놓고 뭐 했어? 다 네가 모자라서 그런 거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땅이나 파먹고 사는 게 자랑이냐? 그 말씀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한창 열심히 일하던 시절에 가져가신 갯돈이며 남편이 남겨준 돈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지도 않으시면서 제가 못나서 계속 힘들게 농사 지으며 산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 대체 얼마나 뻔뻔하면 그러실 수가 있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와 입 아프게 말씨름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하루를 버티기만도 버거웠거든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상황과 시어머니가 정말 치떨리게 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정작 병든 어르신은 싫지가 않았어요. 평생 남한테 모진 소리 한번 못하고 산 제 성정 탓인지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저를 의지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러는지 그냥 할 수 있는 건 뭐든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을 돌볼 때마다 나직이 말을 붙이곤 했습니다. 어르신, 죽 좀 더 드세요. 이거 안 드시면 기운 못 차리세요. 상대는 대답이 없었지만 가끔 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깜빡이긴 하셨어요.
그러다 하루는 죽을 떠 넣어드리는데 갑자기 제 손목을 꼭 붙드시더니 더듬더듬 한마디를 흘리셨습니다. 고마워요. 평소에 헛소리만 하시던 분이 그렇게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이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신을 돌봐드린다는 사실이 그저 고마우셨던 것 같더군요. 별 말씀을요. 어서 기운 차리셔야죠. 전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어른도 한땐 한 집안의 든든한 가장이었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몸도 온전치 못한 채로 정신까지 놓게 되셨을까? 자식도 하나 없으신가? 그런 생각을 하니 어쩐지 어르신이 더 측은해 보여 저도 더욱 정성을 들여 돌봐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름 정도가 지날 무렵이었어요. 꺼내놓은 약이 다 떨어져서 어머니께 여쭤보니 가방을 찾아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무심코 열어본 가방 안에는 빛바랜 종이들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진료 기록이며 무슨 영수증 같은 것들이 손때 묻은 채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죠. 근데 그중 하나를 들어 무심코 이름을 확인한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가라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름 석자가 결코 낯설지가 않았거든요. 그때 마침 부엌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얼떨결에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르신 병원 진료 기록이 맞죠? 혹시 성함이 이게 맞아요? 제가 종이를 내밀며 묻자 시어머니가 흘끗 보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꾸하셨습니다. 당연하지. 그건 왜? 저기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고향은 어디시래요? 예전에 무슨 일 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갑자기 질문을 쏟아내자 어머님이 어이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물으셨어요.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어머니가 제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모시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기본적인 건 알고 싶어서요. 그래? 가만히 있어봐라. 그 고향은 저 남쪽 어디라고 들었는데 그 젊어서 사업을 크게 하다가 쫄딱 망했다더라. 빚더미에 앉아서 처자식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 다녔다던가. 그러다 재기에서 알부자로 방귀 좀 끼고 살았는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더니 치매까지 와서 저 난리 아니냐. 처자식을 버려요? 그래. 그 마누라랑 어린 딸이 있었다는데 빚쟁이들 피한다고 야반도주하듯 떠났다더라. 근데 네가 그건 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업하다가 망해서 처자식을 버리고 떠난 사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하지만 저는 얼른 표정을 고치며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사정이 딱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도망치듯 어르신의 방으로 돌아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깊게 팬 주름과 병색이 완연한 낯빛,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더군요. 어르신의 이름 석자와 사업하다가 망해 처자식을 버렸다던 말이 자꾸만 제 마음 깊은 곳에 기억을 건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방구석에 앉아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입버릇처럼 되뇌시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고작 2살 때 엄마와 저를 두고 떠나 평생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 바로 제 아버지의 이름을 말이죠. 엄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 손에 의지해 살아가는 어르신의 이름과 나이가 바로 그 아버지와 똑같았던 겁니다. 저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이름이랑 나이 똑같은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근데 고향도 부산이라 남쪽이라는 것도 같고 사업하다 망한 것도 같고, 하지만 어떻게 어머니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만나셨겠어?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그 막연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떠오른 의구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자꾸만 떨려왔습니다. 정말 만약에 저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나랑 엄마를 버린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라면 난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생 얼굴도 모른 채 원망만 해온 사람이 하필 시어머니의 새 남편이 되어 제 손에 병수발을 받는다니.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인연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전 그날 밤 오래도록 잠 못 이룬 채 잠든 어르신의 숨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르신을 바라보는 마음이 영 전과 같지 않더군요. 죽을 떠넣어드릴 때도 부축해 화장실에 모실 때도 자꾸만 얼굴을 살피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혹시 저 주름진 얼굴 어딘가에 저와 닮은 구석이 남아있진 않을지 부질없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어르신의 정신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평소엔 허공만 바라보시던 눈빛이 그날은 또렷하게 제 얼굴에 머물러 있었어요. 제가 약을 챙겨드리다 말고 가만히 어르신 곁에 앉으니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입을 여시더군요.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요. 저는 흠칫 놀라 어르신을 바라봤습니다. 정신이 흐릴 때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또렷한 말투였거든요. 제가 놀라서 침을 꿀꺽 삼키며 입을 열었어요. 죄라니요? 어르신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세요? 내가 꼭 죽기 전에 용서를 빌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면목이 없어서. 그러더니 어느새 눈가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담담한 척 여쭤봤습니다. 용서를 빌고 싶은 사람이라니 누구신데요? 어르신은 한참을 망설이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목소리로 옛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을 하다 그만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요. 그런데 그 빚이 어찌나 컸던지 자칫하면 처자식한테까지 빚 독촉이 들이닥칠 판이었다고 하셨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사채까지 끌었었는데 그 인간들이 마누라는 섬에 팔고 딸은 애 못 낳는 집에 넘기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그것만은 막아야겠다 싶어서 얼른 갈라서고 도망쳤는데. 그 말을 듣던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 엄마와 제가 버림받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혼하고 난 뒤에는 정말 처자식한텐 빚이 안 넘어갔나요? 제 물음에 어르신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렇지. 그땐 다 그렇게 한다고들 하던데. 그럼 그 뒤로 처자식은 만나셨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슬픈 눈빛으로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저는 터질 것 같은 울음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부인이랑 딸 이름은 기억하세요? 김순덕, 박혜진. 어르신의 입을 통해 그 이름이 나온 순간 저는 온몸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와 제 이름이 분명히 했거든요. 제가 너무 놀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자 어르신이 눈을 커다랗게 뜨고 절 바라보시더니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배가 고프네. 밥은 언제 주나요? 방금 저녁을 드시고 약을 챙겨드리던 때였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 뭐가 뭔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가만히 어르신의 눈을 바라보니 잠깐 돌아왔던 정신이 다시 흐려지시는지 그 뒤로는 제가 뭘 물어도 결국 배고프다는 말씀만 연거푸 하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손을 덜덜 떨며 간신히 어르신을 자리에 눕혀드리고 돌아와 조금 전에 들은 말을 곱씹어봤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저 어른이 내 아버지일까? 사업이 망하니 처자식이 귀찮아져서 버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혼자 다 짊어지고 떠나신 게 맞는 거야? 그럼 난 평생 엉뚱한 원망만 하며 살아온 건가? 하지만 그런 짐작만으로는 도저히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본인 이름과 나이가 같고 처자식의 이름이 같다고 한들 그게 곧 정확한 증거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기막힌 우연도 많으니까요.
저는 밤새 뒤척이다가 언뜻 생각난 게 있어 조심스럽게 어르신이 계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와 여기저기를 뒤적여 보다가 드디어 손때 묻은 지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지갑을 열어 안에 신분증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정정한 시절 어르신의 모습이 찍힌 주민등록증이 나오더군요. 거기서 다른 어르신의 이름 석자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옮겨 적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찌감치 아침을 차려놓고 읍내로 나가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 서류를 발급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서류상 제 아버지라는 분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봤죠. 친정엄마와 이혼은 하셨지만 여전히 서류상으로는 제 친아버지이니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서류를 받아보자마자 미리 적어온 어르신의 주민번호와 가족관계 서류에 적힌 제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교해봤어요. 그 순간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죠. 혹시나 했지만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앞에 두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기가 막힌 사실을 확인하고 무슨 정신으로 왔는지 모르게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침 대바람부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인상을 잔뜩 쓰시더니 어르신, 아니 저희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을 흘끔거리며 슬쩍 물으셨습니다. 저 양반 요새 좀 어떠냐? 뭐 계속 안 좋으시죠? 그래? 정신은 어떤 것 같아? 더 흐려진 것 같지 않아? 그냥 그러세요. 근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니? 아니 뭐 그냥 물어본 거지. 근데 너 혹시 저 양반이 통장이나 도장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거 못 들어봤냐? 그 말씀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어쩐지 묻는 말투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거든요. 통장은 갑자기 왜요? 아 왜긴? 아직 정신 있을 때 재산을 어디다 얼마나 숨겨뒀는지 알아둬야지. 너도 알다시피 저 양반이 한때 알부자 소리 듣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저렇게 정신이 없으니 그걸 어디다 꼭꼭 숨겨놨는지 도대체 찾을 수가 없다니까. 글쎄요. 저는 그런 거 들은 적 없어요. 어르신이 워낙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그러니까 정신 좀 맑아 보일 때 한번 살살 구슬려 보란 말이야. 내가 분명히 땅도 꽤 있고 상가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래서 내가 기를 쓰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한 건데. 저 영감탱이 고집이. 어머니가 조그맣게 투덜거리는 말씀을 들은 제가 물었죠. 어머님, 혹시 두 분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는 게 보였어요. 전 당연히 그 오랜 세월을 함께 사셨으면 혼인신고를 한 정식 부부 사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였죠. 제가 놀란 기색을 보이자 어머니가 변명하듯이 말씀하셨어요. 이 나이에 혼인신고가 뭐 그리 중요하냐? 내가 변호사 양반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은 그것도 다 보호받는다고 하더라. 네, 뭐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왜 지금까지 그걸 안 하셨어요? 그때 재혼하신다고 나가신 후로 쭉 같이 사신 거 아니에요? 아니 네가 뭔데 남의 일을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넌 시키는 대로 저 양반이나 챙기고 뭐 들은 얘기가 있거든 나한테 제깍제깍 알려주기나 해.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쩐지 묻는 말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정신이 흐린 아버지 몰래 재산부터 챙기겠다는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으니까요. 어머니 설마 그 재산 때문에 아버님하고 같이 사신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오자 시어머니가 발끈하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뭐? 얘가 못하는 소리가 없네? 옛날에 이혼하고 아무도 없는 사람 내가 좀 챙기려고 그러는 거지. 저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어? 젊어서 빚에 쫓기다 겨우겨우 기회 잡아 어렵게 일군 재산인데 내가 잘 지켜줘야지.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당연히 저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그 번뜩이는 눈빛에서 시커먼 속내가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의 재산에 권리를 행사하려면 사실혼이라는 걸 증명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같이 살아야 하는데 병수발이 거추장스러우니 그건 저한테 떠넘긴 채로 돈만 가로채고 싶으셨던 거죠. 본인은 정작 수발 한 번을 안 들면서 아버지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고 계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새삼 무섭게 느껴지더군요. 전 그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마비에 치매까지 앓고 계신 어르신이 제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마당에 시어머니의 못된 심보를 알고 나니 속이 뒤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수없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저를 버렸다고 원망했던 아버지가 실은 저와 엄마를 지키려 모든 걸 짊어지고 떠난 사람이었다니. 그 진실 앞에서 저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딸이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분께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더군요. 그러면서도 원망과 그리움이 미움과 연민이 한꺼번에 밀려와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떤 날은 저 사람 때문에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치가 떨리다가도 또 어떤 날은 빚쟁이를 피해 평생 숨어 살았을 아버지의 외로운 세월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렇게 마음이 수백 번도 더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굳이 제가 딸이라는 걸 밝히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가뜩이나 힘들게 버티는 분에게 혼란과 충격을 드리면 치매에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신 남은 시간만이라도 자식된 마음으로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그동안 의무감으로 하던 병수발이 어쩐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손발톱을 깎아드리고 굳은 몸을 주물러 드리고 따뜻한 물로 등을 닦아드릴 때마다 저는 알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가끔은 아버지께 슬며시 말을 붙여보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따님 안 보고 싶으세요? 그럼 정신이 흐린 와중에도 아버지는 어김없이 눈가가 촉촉해지시더군요. 보고 싶지. 보고 싶고 말고. 그 한마디에 몇 번이고 제가 딸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삼켰습니다. 제 욕심만 채우려다가 아버지에게 충격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저 묵묵히 아버지의 곁을 지키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다는 걸 안 이상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정신이 흐린 아버지를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려는 그 검은 속셈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제 것처럼 가로채운 그 손에 아버지의 마지막 재산이 한 푼이라도 넘어가게 놔둘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정신이 맑아지는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며칠 뒤 또 한 번 또렷한 눈빛을 보이시던 날이 있어 조심스레 곁에 앉아 여쭤봤어요. 어르신, 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어르신 재산 말이에요. 그거 어디 어떻게 해두셨어요? 안전하게 잘 있는 거죠? 아버지는 잠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왜 묻는 거요? 혹시 누가 어르신한테 재산 얘기 묻거나 도장 찍으라고 하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제 말에 아버지가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더니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마디 한마디 힘겹게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다 해뒀어요. 그 사람한테는 한 푼도 안 가게.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무언가를 알고 계셨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이라면 혹시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내가 처음부터 내 재산 보고 들러붙었어. 억지로 혼인신고하라고 해도 내가 안 했지. 그 사람은 내 마누라가 아니니까. 전 그제야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버지의 재산에 목을 매면서도 끝내 혼인신고를 못한 이유를 알게 됐어요.
바로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와중에도 혼인신고만은 거부하셨던 거죠. 그런데 마누라가 아니라는 말씀은 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그냥 하시는 말씀이리려니 했습니다. 전 그때 손에 땀을 쥐며 더 중요한 말을 물어야 했거든요. 그럼 어르신 그 재산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제가 다급한 목소리로 묻자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더듬으셨어요. 거기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찍힌 서류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던 저는 그만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이미 1년 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한 사람 앞으로 신탁해 두셨거든요. 그 수익자의 이름은 다름 아닌 박혜진, 바로 제 이름이었습니다. 어르신, 이 이름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저에게 모두 남겨두셨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거든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 눈물까지 찔끔 났습니다. 비록 그 딸이 지금 곁에서 병수발을 들어주는 저라는 건 모르고 계셨지만 아버지가 평생 딸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아꼈는지는 단박에 느껴지더라고요. 따님 앞으로 언제 이렇게 다 해두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흐릿한 눈으로 절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우리 딸 어디서든 잘 살고 있어야 할 텐데. 그 한마디에 저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평생 원망만 했던 아버지가 정신을 놓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저를 떠올리고 계셨다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꼭 잘 살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저는 울먹이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서류는 다시 봉투에 넣어 쉽게 찾을 수 없도록 옷장 깊숙이 감춰뒀어요. 아버지 수발에는 관심조차 없는 시어머니가 절대 그 방에 들어와 옷장에 손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절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시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시어머니가 또 재산 이야기를 꺼내며 절 다그치셨습니다. 그래, 좀 알아봤냐? 저 양반이 통장이며 땅 문서며 어디에다 뒀다던? 아무것도 모르시던데요? 워낙 정신이 없으셔서 뭘 여쭤봐도 헛소리만 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이고 답답해라. 그러니까 정신 멀쩡할 때를 잘 노려야 할 거 아니야. 넌 종일 옆에 붙어 있으면서 그거 하나를 못 알아내? 그 긴 시간 동안 어머니도 못하신 일을 제가 무슨 수로 하겠어요. 얘가 또 말대답을 먼저 시작하네. 어쨌든 뭐라도 알아내면 바로 나한테 말해라. 알았어?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시어머니는 영 미덥지 않은 눈치였지만 정신 흐린 아버지한테서 뭔가를 더 캐낼 방법이 없으니 그냥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온전하시던 시절 마지막 정신으로 지켜내신 재산을 저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요. 시어머니의 욕심에 단 한 푼도 넘어가지 않게 하고 절대 예전처럼 멍청하게 호락호락 당하진 않으리라 마음먹었네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비록 끝까지 제가 딸이라는 말은 못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정성을 다해 모셨죠. 정신이 맑은 날이면 좋아하시는 옛 노래를 나직이 불러드리고 볕 좋은 날엔 휠체어를 밀고 마당으로 나가 따뜻한 햇살을 보게 해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셨어요. 평생 나누지 못한 아버지와의 정을 전 그렇게 늦게나마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여느 때처럼 죽을 쑤어 방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너무도 고요히 누워 계셨습니다. 흔들어도 불러도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밤사이 주무시듯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의사 말로는 큰 고통 없이 편안히 가셨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나마 그 말이 작은 위안이 됐습니다.
끝내 제 입으로 딸이라는 말을 못 해드린 게 두고두고 가슴에 사무쳤지만 그래도 몇 달이나마 제가 아버지 곁을 지킬 수 있었으니 그걸로 됐다고 저 자신을 다독였죠. 그런데 장례를 마치자마자 시어머니는 슬퍼하기는커녕 어딘가 들뜬 기색이 역력하셨어요. 이제 그 양반 갔으니 너도 좀 편해지겠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근데 너 그 통장이며 땅 문서며 어디 있는지 진짜 들은 거 없니? 글쎄요, 전 아무것도... 아이고 답답하긴. 내가 예전에 살던 집도 다 찾아봤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그러더니 그날부터 아버지가 쓰시던 방을 발칵 뒤집기 시작하셨어요. 옷장이며 서랍이며 가방까지 탈탈 털었죠. 그러다 결국 제가 깊숙이 숨겨둔 그 봉투까지 찾아내시더라고요. 헌데 설렘으로 화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서류를 펼쳐든 순간 급격하게 어두워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박혜진? 이 박혜진이 누구냐? 왜 그 양반 재산이 다 이 여자 앞으로 돼 있어? 그제야 저는 덤덤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아, 아버님이 이혼할 때 어린 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딸인 것 같던데요? 아무리 이혼했어도 자식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딸이 살아있으면 당연히 딸이 상속받는 게 맞죠. 뭐야? 아니 그게 무슨... 연락 한 번이 없었다고 하던데... 그리고 아무리 딸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사실혼인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 근데 이건 전 재산을 다 준다고 적혀 있잖아. 이게 말이나 돼? 그러더니 손을 덜덜 떨면서 어딘가로 전화를 거시더군요. 바로 서류가 들어있던 봉투에 적힌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신 거예요. 헌데 전화 받은 쪽에서 같은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전화기에 대고 길길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뭐요? 아니 나도 배우자라니까. 사실혼 배우자. 뭐요?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근데 그 여자 연락처 있어요? 이 딸이라는 여자 말이에요. 네네, 알았어요. 그러고는 씩씩거리며 전화를 끊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벌써 그 딸이라는 여자가 이 변호사랑 연락해서 바로 절차를 다 진행한 모양이다. 내가 한 발 늦었어. 그래도 내가 누구냐? 두고 봐라. 이렇게 눈 뜨고 내 돈을 다 뺏길 것 같아? 당장 나오라고 해서. 입으로는 그러시면서 손으로는 변호사에게 받은 연락처에 번호를 누르고 계셨고 이내 익숙한 전화벨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전화를 받으며 대답했어요. 여보세요? 박혜진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얼굴로 절 바라보시더군요. 아니 이게 무슨... 그 전화를 왜 네가 받아? 변호사가 분명 그 사람 딸 박혜진이라고.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 제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죠. 네 어머님, 그 박혜진이 바로 저예요. 뭐라고? 그게 무슨... 그 어르신이 제 친아버지셨어요. 제가 어릴 때 저랑 엄마를 두고 떠나신 분이요. 어머니가 친아버지로 생각하라고 하신 그분이 정말 제 아버지셨던 거예요.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넋이 나간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럼 그 영감탱이가 다 알고 너한테... 아니요. 아버지는 끝까지 제가 딸인 줄 모르셨어요. 그냥 평생 그리워하던 딸한테 모든 걸 남기고 싶어서 정신이 온전하실 때 미리 다 정리해 두셨던 거죠. 변호사를 통해서 어머니 손이 닿지 못하게요. 어머닌 그제야 모든 걸 깨달으신 듯 부들부들 떨며 소리치셨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딨어? 내가 그 병든 영감 수발 들겠다고 너를 끌어들인 건데 그게 다 헛수고였단 말이야? 그 말에 저는 차갑게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어머니 입으로 아버지 재산 때문에 같이 살았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탐나셨어요? 그래서 같이 살지도 않은 남자랑 사실혼이었다고 억지까지 쓰시는 거냐고요? 뭐야? 너 방금 뭐라고 했냐? 사실혼이 아니라니.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떠들만 하니까 떠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시던데요. 왜 혼인신고 안 하셨냐니까. 그 여잔 마누라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흥신소에 부탁해봤어요.
제가 입가에 미소를 띠며 털어놓는 말에 시어머니가 사색이 된 얼굴로 덜덜 떨며 물으셨어요. 흥신소? 아니 왜 그런 짓을... 그동안 당한 게 있어서 제가 누구보다 어머니의 시커먼 속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찜찜한 마음에 알아봤더니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재혼하겠다고 집 나가서 살림 합쳤던 남자는 여자 돈이나 빨아먹는 제비였다면서요. 그래서 저한테 뺏어간 아들 목숨값까지 다 날리고 남의 집에 입주 가정부로 들어가셨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건 제 말 아직 안 끝났어요. 어머니, 재밌는 부분은 지금부터거든요. 그 가정부로 들어간 집이 바로 저희 아버지 집이었고 아버지가 혼자 사는 처진데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치매까지 심해지시는 것 같으니까 사실혼이라고 주장하면서 갑자기 마누라 행세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진짜 혼인신고까지 하려고 하신 모양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건 절대 고집을 꺾지 않으신 거죠? 아니야! 난 분명 그 사람이랑 살았어! 정말이라고! 네, 그렇겠죠. 근데 그게 사실혼이 아니라 고용주와 가정부였다는 게 다른 거죠. 어머니 그만 포기하세요. 전 사실 어머니가 그 욕심 때문에 언젠간 큰 코 다치실 줄 알았어요. 뭐야? 너 지금 시어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니, 이제 전 더 이상 어머니가 무섭지 않아요. 그 재산은 법적으로 이미 제 것이고 어머니는 사실혼도 증명 못하세요. 두 분의 진짜 관계를 증명해줄 증인은 차고 넘치니까요. 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한참을 길길이 뛰셨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어 어쩔 도리가 없었죠. 며느리한테 병수발을 다 떠넘기고 본인은 가정부 주제에 안주인 행세를 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지인들 모두 하나같이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단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한 채 빈손으로 집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 남의 것을 탐내며 살아온 그 욕심이 끝내 자신을 외톨이로 만든 셈이었습니다. 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니 누굴 원망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 뒤로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가운데 일부를 저처럼 평생 부모를 그리워하며 자란 아이들과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해 조용히 내놓았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평생을 일해 모은 재산을 가장 뜻깊게 쓰는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러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아직도 저는 가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누워 계시던 그 방을 들여다보며 속으로 속삭이듯 말합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을 함께해서 다행이었어요.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세상을 살다 보니 이렇게 기막힌 인연도 있더라고요. 부디 여러분 곁에도 이런 반갑고 놀라운 인연이 찾아와 주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